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미경입니다.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68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정말 믿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슬하에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큰 아들 준호는 35살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아내 수진과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효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희 부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결혼 후에도 자주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와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손녀 지은이도 데리고 와서 저희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지은이는 4살이었습니다.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하면서 제게 달려오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미경 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의사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 씨가 교통사고로 이송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들이 무사하기를 제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저희를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 응급 수술 중입니다. 살 수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딸 민지도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빠 괜찮을 거죠? 민지가 울며 물었습니다. 그럼 괜찮을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왜요?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혼수 상태라는 말씀이세요? 네,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준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면회 시간에만 잠깐씩 볼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온몸에 기계를 연결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 좀 떠봐 제발. 하지만 준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생명 유지 장치를 떼는 것을요.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안 돼요. 우리 아들이에요. 제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3주일째 되던 날 준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5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 준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표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커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진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끝나면 바로 처리할게. 무슨 걱정이야. 다 계획대로야.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수진은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곧 끝나. 이제 이틀만 더 참으면 돼. 수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화장되어 납골당에 모셔졌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수진에 대한 의심이 뒤섞였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저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시간 있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을까? 지금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응, 지금. 죄송한데 오늘은 좀 바빠서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 그냥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냥 준호 일로 정리할 게 좀 있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때? 내일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진아, 너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니? 없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 태도가 좀 이상해서. 어머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알았어. 그럼 나중에 연락해. 네. 전화를 끊고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미경님 맞으시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준호 씨의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보험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류를 좀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얼마나 되나요? 5억 원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5억 원이요? 네, 준호 씨가 가입하신 보험이 3개인데 합계가 5억 원입니다. 그렇군요. 수익자는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요, 수진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5억 원이라니 그렇게 큰 돈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익자가 수진이라니. 물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배우자니까.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 보험금이 5억이래.
5억이나 남편도 놀랐습니다. 응, 그리고 수익자가 수진이래. 그야 당연하지 아내니까. 그래, 맞아. 하지만 왜 찝찝하지? 뭐가?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들 잃어서 힘들어서 그래. 그런가? 그래, 수진이가 잘 쓸 거야. 며칠 후 저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보험금 나온다며? 아, 네, 들으셨어요. 응, 5억이라던데. 네, 그렇대요. 큰 돈이네. 네, 그 돈으로 뭐 할 거니?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지은이 키우는데 써야지.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도 도와줄 테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수진아, 보험금 언제 나와? 다음 주쯤 나온대요. 그래, 나오면 알려줘. 네, 하지만 수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보험금 받았니? 아, 네, 받았어요. 그래, 언제 받았어? 일주일 전이요. 왜 말 안 했어? 아, 깜빡했어요. 수진의 대답이 성에 없었습니다. 그 돈 어디에 넣어뒀니? 은행에요. 어느 은행? 그냥 은행이요. 왜 그러세요? 아니, 궁금해서. 제 돈인데 왜 물어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죄송한데 어머님, 저 바빠요. 끊을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진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 있는 걸 보니 집에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야, 문 좀 열어줘.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열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 들어가도 돼? 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디 있니? 친정에 맡겼어요. 왜? 제가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무슨 정리? 그냥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이상해. 뭐가요?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숨기는 거 없어요. 정말? 네. 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보험금 받았지? 네, 받았어요. 그 돈 어디다 썼니? 아직 안 썼어요. 그럼 은행에 그대로 있어. 네. 통장 좀 보여줄 수 있니? 왜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제 통장인데 왜 보여드려야 해요? 난 내 시어머니야. 그래도 제 돈이에요. 수진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도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되어서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게 뭐야? 그 돈이 준호가 남긴 거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잘 쓸게요. 어떻게 쓸 건데? 왜 그걸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수진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착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그 돈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지? 다른 데요? 어디요? 나도 모르지. 그래서 묻는 거야. 어머님, 저 이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바쁘거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하지만 수진아. 네, 뭔가 잘못하는 거면 지금이라도 말해. 잘못하는 거 없어요. 정말? 네, 이제 나가주세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 이상해.
또 그 얘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이상해. 보험금 통장도 안 보여줘. 그야 자기 돈인데. 하지만 준호 돈이잖아. 준호가 수진한테 남긴 거야. 그래도 뭔가 수상해. 당신 너무 의심이 많아.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그만해. 며느리 괴롭히지 마.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제 며느리를 조사해 주세요. 며느리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의 죽음, 보험금, 수진의 이상한 태도.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뢰를 받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부탁합니다. 탐정은 수진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탐정 사무소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탐정은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분이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요? 먼저 보험금을 받은 다음 날 큰 돈을 인출했습니다. 얼마나요? 2억 원입니다. 2억이요? 네, 그리고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탐정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낯선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죠? 아직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둘이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돈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남자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탐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히 만나 뵙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곤란하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탐정 사무소로 갔습니다. 탐정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 남자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누구예요?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37세. 그 사람이 누군데요? 며느리분의 대학 동창입니다. 대학 동창이요? 네, 그리고 둘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뭐라고요? 대학 시절 3년간 사귀었습니다. 그럼 준호랑 결혼하기 전에? 네, 하지만 헤어졌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만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둘이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바람을 피웠다는 말인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가 더 있어요? 박민수가 전과자입니다. 전과자요. 네, 사기죄로 2번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진과 박민수가 부동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며느리분이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박민수 명의로. 보험금으로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뭔데요? 며느리분이 해외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어디로요? 태국입니다. 다음 주 출국 예정입니다. 혼자요? 아니요, 박민수와 함께. 그리고 따님도. 지은이도요? 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보험금을 가지고 도망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주까지 데리고. 이건 범죄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황 증거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며느리분을 계속 미행하겠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다음 주면 도망가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에게 직접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수진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 어머니야. 문 열어.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없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뭘 안다는 거예요? 박민수.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구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모른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 그 사람한테 돈 줬잖아. 저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응, 탐정이 다 조사했어. 믿을 수 없어.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대. 그럼 일단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해. 다음 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뭔데요? 며느리분과 박민수의 통화 녹음입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넘어가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탐정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다 준비했어. 고생했어. 여자 박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 거지. 그럼 이제 며칠만 참으면 돼. 시어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아. 괜찮아. 증거 없어. 그래도 불안해. 걱정하지 마.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준호 일도 잘 끝났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준호 일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제가 탐정에게 물었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고 정말 계획대로 됐지. 응, 완벽했어. 보험회사도 의심 안 하고. 그럼 이제 우리 새 인생이야. 태국 가서 행복하게 살자. 응, 지은이도 데리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정하세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사고가 계획된 거였다고요. 그렇게 들립니다. 수진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가 남편을 죽였다니. 이 녹음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바로 가요. 저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며느리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형사가 놀랐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왜요? 저렇게 말하는데?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사고 현장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조사해야 하고요. 그럼 해주세요. 일단 사건을 재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준호의 사고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재조사했습니다. 목격자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일주일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차량 브레이크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이상이요?
브레이크 오일이 새도록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사고가 아니라 뇌의 고의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죠?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분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빨리 해주세요. 이틀 후 수진이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저도 참관했습니다.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박민수와 무슨 관계입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 씨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당신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그럼 박민수가 했습니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박민수를 추적했습니다. 박민수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박민수도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당신은 수진과 무슨 관계입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연인입니다. 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가 살아있을 때도요. 네. 준호 씨 차량 브레이크를 누가 조작했습니까?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모릅니다. 당신 차고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발견됐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당신이 한 거 맞죠? 박민수는 침묵했습니다. 이틀간의 조사 끝에 박민수는 자백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겁니까? 네. 수진이 시킨 겁니까? 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수진과 함께 계획했습니다. 처음부터 준호 씨를 죽일 계획이었습니까? 네. 저는 신문실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수진도 다시 조사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박민수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죠. 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구를요? 준호를. 그럼 왜 결혼했습니까? 부모님이 강요했어요. 준호가 좋은 조건이라고. 하지만 결혼한 사람을 죽일 이유까지는 민수를 사랑했어요. 그와 함께 새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죽였습니까? 돈도 필요했어요. 보험금을요? 네. 언제부터 계획한 겁니까? 결혼하고 1년 후부터요. 그렇게 오래 계획한 겁니까? 네, 보험을 들고 기다렸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과 박민수는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매 공판마다 참석했습니다. 첫 공판 날이었습니다. 수진과 박민수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준호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수법은 치밀했고 잔인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마음의 혼란이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을 돈 때문에 죽였습니다. 손녀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 아이의 할머니니까.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공판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수지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지은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은이는 수진의 친정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 데리러 왔어요. 안 돼요. 왜요? 제 손녀예요. 우리 손녀이기도 해요. 하지만 수진은 감옥에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은이는 저희가 키워야 해요. 안 됩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손녀의 양육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친권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도 친권은 유지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양육권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육권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진 친정에서는 반대했습니다. 6개월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저에게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능력과 양육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은이는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엄마는 언제 와? 엄마는 조금 바빠서 못 와. 언제 볼 수 있어? 나중에 볼 수 있을 거야. 저는 지은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은이와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68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아들의 딸이었습니다. 준호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후에 데리러 갔습니다. 밤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지은이는 가끔 엄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 할머니도 엄마 보고 싶어. 언제 볼 수 있어? 곧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은이가 어른이 되어도 엄마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 저는 유난히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은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왜? 아프셨거든. 언제 올 거야? 아빠는 못 와 하지만 하늘에서 지은이를 지켜보고 계셔. 정말? 응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보험금 문제가 남았습니다. 수진이 받은 5억 원 중 2억 원은 박민수에게 갔습니다. 나머지 3억 원은 어디 있을까?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돈을 찾을 수 있나요? 범죄 수익이니까 몰수될 겁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요? 국고로 귀속됩니다. 우리는 못 받아요. 어렵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준호가 남긴 돈인데 왜 우리가 못 받는가? 하지만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에게 간 2억 원은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 대금은 역시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키우는데 제 연금을 사용했습니다. 남편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감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수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님께. 저는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죽고 싶습니다. 준호를 죽인 것, 어머님을 속인 것, 지은이를 버린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지은이만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머님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은이에게는 제가 나쁜 엄마였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아빠를 사랑했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수였습니다. 강미경님께. 저는 매일 참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호 씨를 죽인 것,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신이 저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회는 계속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민수 올림. 이 편지도 찢어버렸습니다. 준호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무슨 그림? 우리 가족 그림. 보여줘. 지은이가 그림을 꺼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없었습니다. 이게 할머니고 이게 할아버지고 이게 나야. 그래 잘 그렸네. 지은이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다행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행복해 보여서.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 없어도 괜찮아. 왜 갑자기? 친구들은 다 엄마 있는데 나만 없어. 지은이에게도 엄마 있어. 어디? 하늘나라에. 아빠처럼. 응. 그럼 나는 혼자야.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 응 그래. 우리가 지은이 엄마 아빠야.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매년 준호의 기일이 되면 납골당에 갔습니다. 올해도 갔습니다. 지은이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야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계신 곳이야. 아빠 여기 있어. 응. 보고 싶어. 할머니도 보고 싶어. 우리는 준호의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제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데리고 왔어. 지은이가 많이 컸어. 이제 9살이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잘 키울게. 지은이도 인사했습니다. 아빠 안녕 나 지은이야. 할머니가 아빠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어. 보고 싶어 아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보고 계셔. 정말? 응.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왜 하늘나라에 갔어? 아프셨거든. 많이. 응. 나 때문에 아빠가 아픈 거야.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나 낳아서 힘들었을 것 같아서. 천만에 아빠는 지은이를 너무 사랑했어. 정말? 응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진과 박민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4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감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 면회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봐. 왜?
혹시 모르잖아 할 말이 있을 수도. 저는 고민 끝에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나를 불렀니? 잘 있어. 보고 싶어요. 내가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알아요, 자격 없죠. 그럼 왜 나를 불렀어? 어머님께 사과하고 싶었어요. 사과로 뭐가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하지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너 정말 후회하고 있니? 매일 후회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격지심이야.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왜 그런 짓을 했어?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었고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변명이야. 알아요. 변명이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찍은 지은이 사진이었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많이 컸네요. 이제 초등학생이구나. 그래. 예쁘게 자랐어요. 당연하지 우리 손녀니까. 어머님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뭔데? 지은이한테 제가 나쁜 엄마였다고 말해주세요. 이미 말했어. 그리고 아빠를 사랑했다고. 그건 거짓말이잖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면회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6개월 후 박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 편지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강미경님께. 저는 감옥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의 목숨을 앗아간 것. 그 죄는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참회뿐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호 씨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지은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어머님께서 행복하시기를, 용서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박민수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답장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씨에게. 당신의 참회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어보려고 합니다.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은 해치지 않겠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강미경 올림.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준호가 죽은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할머니 나 반에서 1등 했어. 지은이가 자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그래 우리 지은이 최고야. 지은이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얼굴도 성격도 모두. 준호도 어릴 때 이렇게 밝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중학교 가면 기숙사 가도 돼? 기숙사 왜? 친구들이 다 간대. 지은이가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정말? 응 하지만 할머니는 외로울 거야. 주말에 올게. 그래. 사실 저는 지은이가 떠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내보내야 했습니다. 지은이가 1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왜 그렇게 생각해?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 감옥에 있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그래? 인터넷에서 봤대 기사가 있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앉아봐. 뭔데? 할머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감옥에 있어. 왜? 나쁜 일을 해서. 무슨 일? 아빠를 다치게 했어. 뭐라고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 박민수 이야기, 계획된 사고 이야기. 지은이는 울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미안해 하지만 사실이야. 싫어 듣기 싫어. 지은이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안에서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 지은이는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졌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해서 그래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알 수 없어요. 아이마다 다르니까. 저는 지은이를 상담 치료에 데려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지은이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말도 하기 시작했고 학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 만나고 싶어. 정말? 응. 왜?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왜 그랬는지.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면회 날이었습니다. 저와 지은이는 교도소에 갔습니다. 지은이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섭네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 괜찮을 거야. 면회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은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지은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를 왜 그렇게 한 거야? 엄마가 미쳤었어. 돈에 눈이 멀었고. 그래도 그렇지 아빠를. 지은이의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 못해. 알아, 엄마도 용서 못해, 엄마 자신을. 지은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그럼 왜 나를 버렸어?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나쁜 짓을 해서 떨어진 거야. 똑같아. 아니야, 다르다고.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이제 안 올 거야. 지은아. 엄마 얼굴 보기 싫어. 미안해. 안녕. 지은이는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15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 심리학. 응, 사람 마음에 대해 알고 싶어. 좋은 생각이네.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 우리 지은이 착하다. 아니야, 나는 착하지 않아. 왜? 나는 엄마를 용서 못하잖아. 그건 당연해. 하지만 미워하는 게 힘들어. 그래.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지. 지은이는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75이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주 아팠고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은이에게 줄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읽으라고. 우리 지은이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야. 할머니도 나이가 많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첫째, 너는 잘못이 없어. 엄마가 한 일은 엄마의 선택이었어. 너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둘째,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뻐했어. 너는 아빠의 자랑이었어. 셋째, 엄마도 너를 사랑해. 비록 나쁜 일을 했지만 너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어. 넷째, 할머니도 너를 정말 사랑해.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다섯째, 용서는 내 선택이야. 엄마를 용서하든 안 하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할머니는 강요하지 않을 거야. 여섯째, 행복하게 살아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 미래를 만들어가. 일곱째,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어디서든 너를 지켜볼 거야. 사랑해,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지은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야. 힘드셨죠? 조금 하지만 괜찮아.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무슨 소리야. 지은이는 이제 컸어요.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도 이제 쉴 때가 됐어요. 준호야, 제가 지은이를 지킬게요. 어떻게? 하늘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아들. 그리고 준호는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깼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췌장암이라며. 할머니 나이도 많고. 그래도 지은아, 너한테 부탁이 있어. 뭔데요? 엄마 한 번 더 만나줄래? 싫어요. 제발. 왜요? 엄마도 얼마 못 살 거야. 무슨 소리예요? 병이 있대, 심장병. 지은이는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주면 안 될까? 저는 엄마도 네가 보고 싶어 할 거야. 알았어요. 만날게요. 고마워. 며칠 후 지은이는 교도소에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저는 입원해 있어서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나중에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는 많이 늙어 있었대요.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대요. 엄마, 지은이가 말했어요. 지은아, 수진이 울었대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대. 알아. 미안해. 왜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를 힘들게 했잖아. 그건 엄마 잘못이지 할머니 잘못이 아니야. 알아, 하지만 그래도. 지은이는 한참을 엄마를 쳐다봤대요. 엄마, 나한테 한 가지만 말해줘. 뭐든지 말해. 진심으로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해. 잠도 못 자. 왜 그랬어? 돈이 필요했어. 그리고 민수를 사랑했어. 아빠보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대요. 미안해, 그건 변명이야. 맞아, 변명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용서받을 수 없어. 지은이는 한참을 침묵했대요. 엄마. 응.
나 엄마 미워해. 알아. 하지만 엄마니까 사랑도 해. 지은아. 그게 제일 힘들어. 미안해. 이제 안 올 거야. 지은아. 잘 살아 엄마. 너도. 그리고 지은이는 일어났대요. 수지는 계속 울었대요. 지은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대요. 석 달 후 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할머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은이를 키운 거 후회 안 해요. 절대 안 해.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어. 저도 행복했어요. 고마워. 아빠 보고 싶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응, 할머니가 아빠한테 내 이야기 많이 해줄게.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그래. 며칠 후 저는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지은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었습니다. 딸 민지도 왔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네. 행복하게 살아. 네. 과거에 얽매이지 마. 알았어요. 내 인생을 살아.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16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 무덤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나예요, 지은이.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심리학 공부도 재미있어요. 할머니가 남긴 편지 읽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요. 엄마 일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직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용서는 나를 위한 거라고. 맞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놓아주려고 해요. 아빠 무덤에도 다녀왔어요. 아빠한테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할머니 사랑한다고. 지은이는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21살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방학 때는 상담 봉사를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나기로. 10년 만이었습니다. 교도소에 갔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래 정말 오래됐다. 많이 컸구나. 21살이야. 그렇게 됐구나. 엄마는 나는 그냥 늙어가고 있어. 건강은 심장이 안 좋아 약 먹고 있어. 그렇구나. 지은아 왜 왔어? 할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지은이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용서하기로 했어.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응 쉽지는 않았어. 오래 고민했어. 고마워. 용서한다고 해서 잊은 건 아니야. 알아. 그리고 엄마가 한 일이 괜찮다는 것도 아니야. 알아.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 지은아. 미워하는 게 나를 힘들게 해. 그래. 그래서 놓아주기로 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응. 엄마도 엄마 자신을 용서해.
나를, 응,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나도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어. 미안해. 하지만 심리학 공부하면서 알았어. 사람은 복잡하다는 걸. 그래. 엄마도 피해자였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 어렸을 때 힘들었지. 그건 왜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잘 못해줬다며. 들었니? 고모한테 들었어.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 그래서 엄마가 사랑에 굶주렸던 거지. 아마도. 그래서 민수 아저씨한테 의지한 거고. 지은이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야. 알아. 하지만 이해는 돼. 고마워. 엄마도 피해자였어. 그래서 가해자가 된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해. 하지만 엄마 인생도 살아야지. 무슨 인생? 여기서라도 의미 있게 살아. 어떻게? 다른 사람들 도와줘.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이 뭘 도와. 엄마는 경험이 있잖아.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정말? 응,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해. 지은아.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 돕고 싶어. 대단하다. 엄마도 할 수 있어. 생각해 볼게.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지은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할머니 무덤에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만나고 왔어요. 용서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용서는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미워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놓아주려고요. 할머니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빠한테도 갔습니다. 아빠, 나 지은이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용서했어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하시겠죠. 아빠는 착하시니까. 나도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돕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 그렇게 살게요. 아빠 사랑해요. 지은이는 일어나서 돌아섰습니다. 앞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31살이 되었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였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준호로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수지는 5년 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습니다. 준호를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 오늘도 왔어. 지은아, 수진이 웃었습니다. 준호도 데려왔어. 어서 와, 우리 준호. 준호는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준호.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보여줘. 준호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준호 그리고 할머니.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잘 그렸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수진은 지은이를 봤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괜찮아.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다 지난 일이야. 지은이는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지금은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저 강미경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50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책도 썼습니다. 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책.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강연도 다닙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야기합니다. 용서에 대해, 치유에 대해, 희망에 대해. 준호는 이제 21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참회하며 살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마지막 순간 지은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박민수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했습니다. 감옥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것이 그의 속죄 방법이었습니다. 보험금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용서, 치유, 그리고 희망. 지은이는 가끔 할머니 무덤을 찾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해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빠 무덤에도 갑니다. 아빠 준호가 잘 자라고 있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착하고 성실해요. 자랑스러울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지은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강연장에서, 텔레비전에서, 책을 통해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얄매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오늘도 지은이는 상담소에 앉아 있습니다. 내담자를 기다립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미소 짓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은이는 경청합니다. 공감합니다. 위로합니다. 이것이 지은이가 사는 방법입니다. 할머니가 원했던 방법입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방법입니다. 상처를 치유로 바꾸는 것,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지은이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